고객님 명의로 18년 전에 예치된 10억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35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액의 돈. 제 이름으로 된 10억 원이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10년간 악착같이 일하며 작은 원룸을 전전하던 저, 김민서. 제 평생의 꿈은 단 하나,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던 바로 그날 제 통장에 찍힌 10억 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18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였죠. 18년 전 엄마는 왜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우리를 버렸을까요? 강인했던 아버지는 어째서 하루아침에 술주정뱅이가 되어 쓸쓸히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10억 원에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평안한 노년이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본문, 오늘의 이야기는 제 엄마가 재혼 후 저를 완전히 버리셨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제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갔을 때 은행원은 제 이름으로 18년간 잠자고 있던 거액의 예금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6월의 서울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뜨거웠습니다. 용광로 같은 열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은행의 강화 유리문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35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장미꽃도 시끄러운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삭막한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직원으로 구르며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게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생일 선물은 낡고 해진 캔버스 가방 안에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에 부서져라 끌어안은 그 가방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고객들의 욕설을 들으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공간을 갖는 것, 서울 외곽 도심에서 20km 떨어진 곳이라도 좋았습니다. 60제곱미터 남짓한 낡은 빌라라도 문을 닫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고 웃을 수 있는 제 집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돈으로 제 재정 상태를 증명하고 계약금을 치른 뒤 나머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온 것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기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목깃이 누렇게 변색된 흰 셔츠와 낡은 검은색 슬랙스, 굽이 달아빠진 플랫슈즈를 신은 35세. 저는 마치 큰돈을 거래하러 온 고객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곧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는 드디어 주택 계약서에 제 이름을 새기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새빵살이도 끝입니다. 띵동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제 대기번호가 떴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창구로 향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주민등록증과 주택 매매 관련 서류 뭉치를 유리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계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 현금을 입금해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신청하고 싶어서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을 애써 감추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제 낡은 가방을 다시 한번 흘깃보며 안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세워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향이랑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베란다에는 제스민 화분을 키울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제 입가에 드문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고아, 김민서의 인생도 드디어 제 손으로 일군 평온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여직원의 타자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더 클릭하던 그녀는 이내 아주 기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예리해진 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까맣게 잊고 있던 보증이라도 서준 적이 있었나? 수십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기 김민서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맞으시죠? 여직원이 다소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른 침을 삼키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작은 글씨들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고객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아주 큰 금액의 정기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정확히 18년 전에 개설되었고요. 만기는 18년 이제 며칠 후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한 말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18년 전의 정기예금? 그때는 제 나이 17, 세상 물정 모르던 풋내기였습니다. 당장 낼 학비도 없어서 쩔쩔매던 시절인데 무슨 돈으로 예금을 들었단 말인가.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18년 만기 예금 같은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때 전 겨우 17살이었고 강원도 시골에 살았어요. 은행에 저금할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은 다른 사람 아닌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저는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단정했지만 여직원은 제 주민등록증의 숫자들과 화면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착각할 수 없습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예금은 강원도 태백시 우체국에서 개설되었네요. 원금과 18년간의 이자를 합한 총액이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굳이 외곽의 낡은 빌라를 대출받아 사실 필요 없이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몇 채는 사실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과 태백시,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태백 우체국, 그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곳, 제 소녀 시절의 가장 어둡고 치욕적인 기억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 예금 상세 내역서, 당장 출력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을 다시 가방에 쑤셔 넣고 서류를 챙겨 은행문을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울거리에 살인적인 열기가 얼굴에 훅 끼쳐왔지만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얇은 거래의 내역서 한 장을 손에 꽉 쥔 채 눈앞에서 춤추는 검은 잉크 자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 김민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개설일은 정확히 18년 전. 소름 끼치게도 그날은 엄마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작은 집에 대한 모든 계획과 노력이 과거로부터 파헤쳐진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좁고 어두운 원룸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접이식 책상 위에 놓인 거래 내역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억, 20억, 30억. 하늘에서 떨어진 이 엄청난 돈은 제게 기쁨이나 인생 역전의 희열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흉터로 가득한 제 심장에 깊이 박힌 비수 같았습니다. 그 비수가 심장을 헤집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피가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17살 여름의 기억이 악몽 같은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탄광도시 태백 특유의 축축한 석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지붕과 마당의 나뭇잎 위에는 검은 탄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문 뒤에 숨어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엄마가 가장 예쁜 옷들만 골라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등나무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탄가루로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붙잡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찍소리를 내며 가방 지퍼를 올리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오토바이를 탄 낯선 남자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텅 빈 집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고 그늘진 얼굴로 탄광에서 일이 끝나면 동네 구석에 작은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늘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방구석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살든 죽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비와 쌀값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동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겨울 칼바람이 쌩쌩 불어오던 밤, 저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처럼 떨며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제 가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정부를 따라 자식을 헌신짝처럼 버린 엄마의 잔인함과 이기심을 증오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술에만 의지하는 아버지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원망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의금으로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짐을 싸서 태백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내 힘으로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저를 과거라는 진흙탕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내게 남겨둔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 퉁퉁 붓고 뚜렷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며칠간의 휴가 신청서를 책상 위에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부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 고객센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태도와 핏발선, 눈을 보더니 부장님은 짧은 한숨과 함께 서류에 사인하고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깎이든 보너스를 못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지, 강원도 태백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동서울터미널로 가서 태백행 고속버스 표를 바로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창문 커튼을 끝까지 쳐서 주변의 소음과 저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시동을 걸고 꽉 막힌 서울의 도로를 기어가듯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고통스러운 자장가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지만 과거의 장면들이 미친 듯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18년 전, 저 역시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에 앉아 이 땅을 떠났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마음과 텅 빈 배낭 하나만을 짊어진 채였습니다. 그때 저는 길 위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곳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짠바다 냄새와 섞인 매캐한 탄가루 냄새가 싫었습니다. 광부 사택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싫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는 저를 다시 출발점으로 데려다 놓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창밖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겹겹이 쌓인 석회암 산맥이 나타났습니다. 석탄을 가득 실은 거대한 덤프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국도를 따라 줄지어 달렸습니다. 공기는 탄광지역 특유의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멀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제 몸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이제 35살이다. 더 이상 밤에 몰래 울던 17의 외로운 소녀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추악하고 잔인할지라도 해가 질 무렵 버스는 태백 시외버스터미널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짠내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탄광도시는 놀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질척이던 흙길은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깨끗한 상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언덕배기 광부 사택촌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을 얹은 단층집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흉물스럽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벽돌담 위에는 삐뚤빼뚤한 붉은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광부들의 출퇴근을 알리던 사이렌 소리도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얼굴에 검댕을 묻힌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담긴 그곳은 이제 새로운 도시 개발을 기다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진 꽃무늬 타일 바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방을 고쳐매고 택시를 잡아 시내 중심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우체국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져 과거에 낡은 종이 냄새가 나던 좁은 창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고객 서비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예금의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8년 전에 이 우체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에 누가 직접 와서 이 서류에 서명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18년 전 서류라서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수기로 장부를 작성했고 종이 서류는 지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몇 년 전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오래된 서류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거래가 없는 서류들은 대부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종이 원본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는 변환된 데이터만 남아 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지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십억 원이 걸린 예금인데 원본 서류를 폐기했다고요? 원본 서명을 보여주지 못하면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자 옆 창고에 있던 나이 지긋한 여직원이 다가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서를 보며 날짜를 가늠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저를 달랬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서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 저희 우체국에 곽 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고액 예금은 그분이 직접 처리하셨죠. 박 국장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기억력도 좋으신 분이니 한번 댁으로 찾아가 여쭤보시면 혹시 아실지도 모릅니다. 여직원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저는 1시간 넘게 수소문한 끝에 곽 국장님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옆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녹슨 철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난초 화분들이 가득했고 백발의 노인이 낡은 휠체어에 앉아 화초에 천천히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뇌졸중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아마도 그의 딸인 듯한 여자가 부엌에서 나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과거 사택촌에 살던 광부 김지훈의 딸이라고 밝히자 그녀는 제게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며 곽 국장님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세요. 천천히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아실지도 모르니까요. 딸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돌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날짜와 금액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곽 국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느리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18년 전 누군가 제 이름으로 아주 큰 돈을 이곳 우체국에 예금했습니다. 평범한 광부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었어요. 부디 기억을 더듬어 봐주세요. 그날 돈을 맡기러 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혹시 화장을 짙게 하고 꽃무늬 옷을 입은 30대 정도의 여자가 아니었나요? 곽 국장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하얀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가 들릴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의 멀쩡한 오른손이 종이 끝을 만지며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목에서는 의미 없는 끙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누가 돈을 가져왔나요? 곽 국장님은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저를 가리켰다가 다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명했어. 하지만 같이 온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돈다발을 끌어안고 아주 서럽게 울었어. 아주 슬퍼 보였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슬퍼 보이던 남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정부는 아닐 겁니다. 그 남자가 슬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돈을 줄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곽 국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에 몇 마디가 그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킨 듯 했습니다. 딸이 다시 나와 아버지가 쉬어야 한다며 정중하게 저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팔로 이마를 가린 채 슬퍼하던 남자에 대한 곽 국장님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 말은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헤집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가족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인간관계는 아주 좁았습니다. 두 분 모두 평생 손으로 일하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사택촌 이웃들은 모두 우리 집처럼 가난한 광부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액을 제게 줄 리가 없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모두 먼 시골에 살았고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말이 없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오고 다시 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유일한 남자, 박철수 아저씨였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장사를 하며
가끔 평야지대에서 탄광촌으로 물건을 떼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려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 아저씨가 아버지를 업고 밤새 수십 리 산길을 달려 의무실로 데려가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철수 아저씨를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기 몇 년 전부터 철수 아저씨는 태백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고향인 남쪽 지방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곽 국장님이 말한 그 슬픈 남자가 철수 아저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엄마와 함께 그것도 그런 거액을 가지고 우체국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과 동양인 커뮤니티에 박철수, 과거 태백에서 장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이름 석자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나 싶었던 수색은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실망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어다 놓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샤워할 옷을 꺼내려 했습니다. 가방 밑바닥 안감을 만지는데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저는 동작을 멈추고 안감 지퍼를 열었습니다. 녹색의 작은 쇠 상자가 나왔습니다. 겉은 녹슬고 여러 군데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터에서 유골을 수습하고 낡은 옷 몇 가지를 태운 뒤 이 상자 하나만 기념으로 간직했습니다. 지난 18년간 이 상자는 늘 제 여행 가방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태백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없고 낡은 쇠 걸쇠로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걸쇠를 힘껏 밀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앳된 결혼사진 몇 장. 그때 두 분의 미소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받은 산업훈장, 그리고 낡고 해진 근무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겨보았지만 근무 일수, 석탄 생산량, 쌀을 사기 위해 가불한 돈 같은 숫자들만 빼곡했습니다. 덮으려던 순간 수첩 표지 안쪽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넉 장으로 접힌 얇은 종이가 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두운 상자 밑바닥에서 붉은색 표지의 작은 통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먼저 종이를 집어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네모반 듯한 글씨체, 푸른색 볼펜 자국은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형이 부탁한 대로 모든 일을 마쳤네. 탄광사고 보상금, 형 말대로 18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민서 이름으로 우체국에 넣어뒀어. 예금 통장은 이 편지랑 같이 보내니 잘 간수하게.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했으니 그 사람은 돈에 대해 전혀 모를 거야. 형,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지만 형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부디 몸조리 잘하게. 동생 박철수. 내 고향 주소는 남겨두겠네. 남양주시 화도읍 가운로 17번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자 밑바닥에 붉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체국 예금 통장이라는 희미한 금박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금주 김민서. 금액은 현재 은행의 거래 내역서와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방의 희미한 풍경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술에 절어 살던 나약한 아버지, 냉정하게 가족을 버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은 편지 속 몇 줄의 글이 제가 스스로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거액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엄마의 정부가 준 더러운 돈도 아니었습니다. 탄광사고 보상금이었습니다. 무슨 사고였기에 보상금이 이렇게나 컸을까? 아버지는 왜 철수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엄마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했을까? 그 큰 돈을 18년 만기 예금으로 묶어두고 자신은 남루한 삶을 살다가 가난 속에서 죽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수만 가지 질문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배낭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단 1초도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철수 아저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편지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가운로 17번지. 저는 그날 밤 바로 여관방을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태백에서 남양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새벽녘에야 겨우 수도권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좁고 낡은 버스는 담배 연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구겨져 앉아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튀어 올랐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철수 아저씨가 아직 그 주소에 살고 있기를, 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날 정오, 버스는 남양주시 어귀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가 숨막히게 덮쳐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택시는 좁은 도로와 낡은 공장 지대를 지나 구시가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운로는 오래된 가로수가 그늘을 들이운 작은 길이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낡은 노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옛날 스타일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는 17번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고 허름한 동네 슈퍼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조심스럽게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과자, 비누, 각종 양념들이 어지럽게 진열된 계산대 뒤로 나이든 남자 한 분이 나무 흔들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움푹 팬 얼굴, 검버섯이 핀 검은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낡은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강원도 태백탄광에서 장사하셨던 박철수 아저씨 댁이 맞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콧등 위로 돋보기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제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소. 내가 박철수요. 근데 누구신지?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나이든 사람 특유의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저 민서예요. 태백에서 광부일 하셨던 김지훈 아저씨 딸, 김민서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흔들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돋보기 안경이 콧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입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의 깊게 팬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의자를 붙잡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네가 민서란 말이냐? 지훈이 형 딸이 정말 맞느냐? 아저씨가 이날을 18년이나 기다렸다 얘야.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줄 알았지. 저는 휘청거리는 철수 아저씨를 부축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낡은 편지와 붉은 통장을 꺼내 슈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제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17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는 왜 그 돈을 받으셨고 왜 엄마를 그렇게 내쫓으셔야만 했나요? 편지와 통장을 본 철수 아저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친 몸짓으로 제게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셔터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가게 안에서 철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8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의 봉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보리차를 한 모금 크게 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좁은 셔터문 틈으로 보이는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해져가는 저녁 햇살을 향해 있었습니다. 18년간 거대한 비밀을 지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긴 낮고 신 목소리. 그는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해, 내 아버지가 일하던 태백의 4번 갱도에서 아주 심각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날 오후였지. 네. 아버지는 이미 작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갱도 쪽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들려왔단다. 땅이 흔들리고 검은 탄가루가 하늘을 뒤덮었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밟고 갱도 밖으로 뛰쳐나왔어. 하지만 네 아버지는 달랐어. 갱도 가장 깊은 곳, 유독가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곳에 갓 들어온 젊은 보조강부 2명이 갇혀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 아버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 작업복을 벗어 물에 적셔 얼굴을 감싸고는 죽음의 어둠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갔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그 젊은 광부들을 갱도 입구까지 끌고 나왔어. 하지만 갱도 밖으로 나오자마자 네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단다. 너무 오랫동안 유독가스를 마셨고 무너진 암석에 가슴이 짓눌렸던 거야. 도립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과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아버지의 폐와 간 같은 내장이 유독가스 때문에 거의 다 망가졌다고 하더구나. 길어야 2, 3년. 그것도 비싼 약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지. 당시 탄광소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사고가 알려지면 영구적으로 조업이 중단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봐 전전긍긍했지.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내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거액의 합의금이든 돈 가방을 내밀었어. 가족의 침묵을 사는 대가로 이번 사고를 광부의 부주의로 인한 일반적인 안전사고로 덮으려고 한 거야. 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빛만은 아주 단호했어. 그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했지. 그날 오후 내 아버지는 나를 병실로 불러 그 돈 가방을 전부 맡기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이 돈 전부를 태백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네 이름으로 가능한 가장 긴 만기인 18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어달라고. 내 아버지는 말했어. 자신과 내 엄마의 인생은 이 지긋지긋한 탄광에서 너무나 어둡고 가난했다고. 너만큼은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미천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이야. 하지만 가장 잔인하고 가슴 아팠던 건 내 엄마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내게 맹세까지 시켰다는 거야. 네, 아버지는 내 엄마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어. 남편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면 내 엄마는 분명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의사도 포기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마지막 한 푼까지 쏟아부을 사람이었으니까. 네, 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아내의 힘을 빼앗고 짐이 되어 남은 젊은 시절을 병수발이나 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네 아버지는 스스로 아주 잔인한 연극을 꾸민 거란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술 주정뱅이인 척 연기했어. 소리를 지르고 살림을 부수고 가장 모질고 정남이 떨어지는 말로 네 엄마를 그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지. 저는 슈퍼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제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8년간 키워온 지독한 원망과 믿음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심하거나 배신한 게 아니야. 철수 아저씨는 붉어진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 아침마다
내 아버지가 세면대 뒤에 몰래 숨기는 피 섞인 기침을 눈치챘지. 사고 당시 같이 일했던 광부들을 찾아다니며 어렴풋이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나를 찾아왔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이 쉴 때까지 울면서 남편의 진짜 병 상태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 내가 더는 숨기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자 내 엄마는 당장 돌아가겠다고 했어. 국어를 해서라도 남편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돌보겠다고 부부는 죽을 때도 함께 하는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악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했어. 네, 엄마가 버티자 저녁 밥상을 뒤엎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며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 이 가난한 삶이 지긋지긋하고 네 엄마 얼굴은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소리쳤어. 연극을 더 실감나게 하려고 네 아버지는 터미널에 가서 돈을 주고 외지에서 온 낯선 남자를 고용했어. 험악하게 생겼지만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네,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애인인 척 오토바이를 몰고 집까지 와서 내 엄마를 데려가라고 시켰어. 내 엄마에게 바람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린 여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워서 다시는 이 망가진 가정에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증오심이 내 엄마가 새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야. 내 엄마는 남편의 그 강직한 성격을 알았어. 자신이 버티면 정말 남편이 목숨을 끊을 거라는 걸. 그 선택 앞에서 네 엄마는 피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자식을 버린 잔인한 여자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그 남자의 오토바이를 타기 전 네 엄마는 나를 데리고 우체국으로 갔어. 네, 예금 통장을 만드는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싶다고 했지. 그렇게라도 엄마의 온기를 아빠가 피로 남긴 마지막 선물 곁에 남겨두고 싶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어. 그리고 내 앞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했지. 남편의 목숨값인 이 돈에는 나중에 길 위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단 1원도 손대지 않겠다고. 철수 아저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제 심장을 감싸고 있던 증오의 얼음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슈퍼의 차가운 계산대 위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허름한 가게 안의 모든 것이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평생을 탄광에서 고되게 살아온 배우지 못한 두 분은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사랑과 명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짧은 시간까지 모두 희생하며 오직 저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을 받은 유일한 딸인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버림받은 피해자라 여기며 이기적인 원망의 구덩이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날의 냉혹함 뒤에는 이토록 위대하고 숭고한 부모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부모님을 오해했어요. 아저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눈물은 두 손을 적시고 테이블 위에 놓인 거래 내역서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어리석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천천히 계산대를 돌아 나와 떨리는 제 어깨에 앙상한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거라. 네, 부모님이 그 큰 연극을 꾸민 건 오직 네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줄기 빛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아직 살아계신다. 18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롭게 살아오신 엄마. 더 이상 엄마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엄마를 찾아야 한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저는 철수 아저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제발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찾아야 돼요.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해요. 철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서랍을 열고 낡아서 해진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누런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네모 반듯하게 접힌 작은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년쯤 전에 내 엄마한테서 짧은 편지가 온 적이 있어. 잘 지낸다는 소식과 함께 내 장래에 방해가 될까봐 절대 내게 자기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지.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주소인데 아주 먼 남쪽 도시였어.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귀한 종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빛바랜 파란색 잉크로 또박또박 쓰인 주소가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555호. 희망의 불빛이 제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엄마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내 곁으로 모셔와야 한다. 철수 아저씨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 뒤 저는 슈퍼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남양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적지, 부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그날 밤 출발하는 부산행 KTX표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작은 기차표 한 장을 손에 쥐니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를 쥔 기분이었습니다. 17살 여름에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모성애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 밤기차는 덜컹거리며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적 소리가 어두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저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국도변의 가로등과 작은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셔츠 주머니에 고이 넣어둔 엄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빛바랜 글씨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18년 만에 엄마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늙으셨을까?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셨을까? 이 고집 세고 무심했던 딸을 알아보기는 하실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거는 18년간 연락을 끊고 원망만 품고 살았던 이 못난 딸을 엄마가 과연 용서해 주실까? 끝없는 걱정과 기대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몇 시간의 기차 여행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오후 열차가 곧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복잡한 사람들 틈을 비집고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항구 도시 부산의 후끈한 바람과 짭짤한 바다 내음이 저를 맞았습니다. 역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 기사님께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택시는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약 30분쯤 달렸을까 마침내 낡은 주공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와는 거리가 먼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고 허름한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누런색 페인트가 벗겨져 붉은 벽돌이 드러난 외벽에는 초록색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케이블이 텅 빈 복도를 어지럽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서 검게 얼룩진 천장, 낡고 음습한 분위기. 10년 넘게 엄마가 이런 곳에서 홀로 사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무거운 배낭을 고쳐맨 뒤 부서진 콘크리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올랐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 녹슨 철제 난간. 3층 복도는 전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깨진 환풍구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음식 끓이는 냄새와 곰팡내, 값싼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보이는 호수를 눈으로 가졌습니다. 301호. 그리고 몇 걸음 더 옮겨 301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제 방범창은 전체가 녹슬어 뒤틀려 있었고 자물쇠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때문에 앵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온몸의 세포를 지배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마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거나 혹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기 위해 숨 막히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녹슨 방범창을 똑똑똑 3번 두드렸습니다. 즉시 안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 안에서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힘없는 발걸음이 점점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철컥하며 열쇠가 돌아가는 차가운 소리에 제 심장이 쥐는 듯 했습니다. 배낭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안쪽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방 안에 낡은 백열등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노란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췄습니다. 방범창 뒤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갈색 홈웨어를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린 모습. 고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그녀는 잔뜩 찌푸린 흐릿한 눈으로 문 앞에 선 낯선 손님을 애써 알아보려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쪽 지방의 억양과 남쪽 지방의 사투리가 기묘하게 섞인 말투. 짧은 질문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 뼛속까지 각인된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세월의 잔인함과 가난이 그녀의 모습을 아무리 망가뜨렸어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그 사랑스러운 얼굴 윤곽, 제가 18년간 잃어버렸던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라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곱고 당당했던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초라하고 쇠약해지셨을까? 희미한 불빛 아래로 움푹 팬볼의 검버섯과 핏줄이 붉어진 앙상한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눈을 더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저 민서예요. 엄마 딸, 민서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바닥에 내던지고 터져나오는 감정 앞에서 모든 언어는 무력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흐릿했던 엄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 엄마는 떨리는 손을 방범창 사이로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세상에, 민서, 정말 우리 민서 맞니? 내 딸. 엄마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허둥지둥 바닥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 겨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뛰쳐나와 앙상한 팔로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18년간의 그리움과 오해, 억울함이 이 좁고 허름한 아파트 복도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앙상하게 튀어나온 쇄골을 느꼈습니다. 파스 냄새와 씁쓸한 한약 냄새, 그리고 고된 노동의 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울에서 맡던 값비싼 향수 냄새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엄마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제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제 셔츠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웃집 몇몇이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눈물로 범벅이 된 모녀의 재회 장면을 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불효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는 말을 반복하며 엄마의 낡은 옷자락을 놓치면 사라져버릴 것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제 볼을 감쌌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이 도우셔서
우리 모녀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밖은 춥다. 엄마는 제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증오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전하고 성스러운 모성애만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의 집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한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와 윙윙거리며 더운 바람만 내뿜는 낡은 선풍기가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의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약봉지와 약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물이 새서 얼룩덜룩했고 시멘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주름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저는 제가 진실을 찾아 나섰던 모든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35 생일날 은행에서 시작된 이야기, 태백에서 곽 국장님을 만난 일, 아버지의 유품함에서 편지를 발견한 것, 그리고 남양주에서 철수 아저씨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까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탄광사고 보상금과 아버지가 꾸민 잔인한 연극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그토록 위대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평온을 주기 위해 바람나서 남편을 버린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그 대가가 18년간 딸과 생이별하는 것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엄마는 울음을 삼키며 자신의 떠돌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의 오토바이를 탄 것은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근처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악마였습니다. 엄마의 짐을 보고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한 그는 엄마를 속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까지 데려와 돈과 짐을 모두 빼앗고는 한밤중에 어두운 해안도로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낯선 도시에 버려진 엄마는 죽으려고도 했지만 제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남아 이름을 바꾸고 식당 설거지, 자빌, 폐지 줍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이 파슨 일을 하며 18년을 버텨왔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들어 제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굳은 살과 흉터로 가득한 엄마의 손이 제 피부에 닿는 감촉이 아팠습니다. 한때 제 머리를 빗겨주던 그 부드러운 손이 이제는 수만 번의 고된 노동의 흔적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마철에 댕기열에 걸려 사흘 밤낮을 굶고 알아누워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열에 들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엄마는 옷상자 밑바닥에서 오래된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을 꺼내들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제 생년월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던 엄마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비를 맞으며 시내의 큰 은행 앞에 섰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이자라도 조금 찾아 약을 사 먹으려 했지만 이미 이름도 바꾸고 신분증도 없던 엄마는 그 돈을 찾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은행 경비원은 엄마를 구걸하러 온 사람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러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돈이 뭐라고 엄마 목숨보다 중요해요? 저는 애끓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설령 신분증이 있었어도 엄마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 은행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네 아버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단다. 그 돈은 네 아버지의 목숨이고 피와 살이야. 내가 거기에 단 1원이라도 손을 댔다면 나는 네 아버지와 네 미래에 죄를 짓는 배신자가 되는 거야. 엄마는 결국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를 팔아 얻은 돈으로 죽 몇 그릇과 해열제를 사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면서까지 돈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 그런데 그 딸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며 18년간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앙상한 다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후회와 존경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침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낡은 살림들을 모두 버리고 당장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48년간 잠들어 있던 예금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저는 서울 근교의 호수가 보이는 넓고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를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새 가구를 사러 다니는 동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엄마는 비싼 가구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던 부드러운 벨벳 소파를 망설임 없이 결제했을 때 엄마의 얼굴에 번진 수줍은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엄마는 아파트의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는 엄마가 직접 심은 하얀 제스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함께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18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일과 하얀 국화꽃을 사들고 광부들이 잠들어 있는 언덕 위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지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비석 앞에서 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민서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요. 이제 우리 모녀 다시 함께 있으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더는 악역맞지 않으셔도 돼요. 저 역시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며 남은 평생 엄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18년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어두운 오해와 슬픔은 이제 바닷바람에 모두 씻겨나갔습니다. 우리는 태백의 슬픈 기억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햇살 가득한 집, 푹신한 소파, 그리고 향기로운 제스민이 기다리는 우리의 집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가족이라는 등불이 우리 모녀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18년간의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